엄마, 그 송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휴대폰 너머로 딸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치는 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영자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빚었다며 자랑하던 송편이 놓여 있었죠.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초대받은 아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이 이렇게 송편을 먹지 말라고 소리치는 걸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영자 씨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송편을 먹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영자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이 화목해 보이는 명절 식탁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딸의 경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영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추석인데 올해는 그냥 혼자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죠. 영자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 코앞에 다가와도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던 아들이었거든요. 작년 추석에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전화 한 통으로 때웠었고, 재작년에는 아예 연락도 없었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영자 씨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어요. 그래, 잘 지냈지.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요. 수진이도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고요. 영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이니 뭐니 하면서 집에 오지 않던 아들 부부였거든요. 심지어 남편 제사 때도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추석에 초대를 한다니. 갑자기 왜? 여행 가는 거 아니었니? 아이고, 어머니. 추석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야죠. 올해는 특별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요. 추석이니까 라는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이 부모를 찾는다는데 마다할 수야 없었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묘한 다급함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언제 가면 되니? 추석 당일날 아침에 오세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버스 타고 갈게. 아직 다리 멀쩡해.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추석날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명절 때마다 챙기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부른다니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추석을 혼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영자 씨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가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옷깃을 한번 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니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울을 보며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립스틱이라도 발라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차림새를 흉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75에 무슨 치장이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영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작년 추석에는 혼자 차례를 지냈었죠. 조촐하게 과일 몇 개와 전을 부쳐서 상을 차렸었습니다. 쓸쓸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들네 집에 간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어요. 빈손으로 가기는 싫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음식을 다 준비한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산 대추와 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혼자 차례상에 올리려고 했던 것들이었죠. 영자 씨는 깨끗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명주 보자기였어요. 정성스럽게 대추와 밤을 보자기에 담았어요. 하나하나 골라가며 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죠. 보자기 매듭을 지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매듭을 단단히 묶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보자기를 넣으며 영자 씨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평소와 너무 다른 아들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추석인데 자식이 부른다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었죠. 추석 당일 아침 영자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검은색 한복 저고리와 회색 치마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명절에는 한복을 입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거울 앞에서 놀이개를 달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죠. 아침밥은 간단하게 죽으로 때웠습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것을 나이 들어 깨달았거든요. 죽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더니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영자 씨는 현관에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어요. 한복 옷고름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괜한 걱정하지 말자. 추석인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길가의 은행나무 잎들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것이 보였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죠. 버스 정류장에는 명절 차림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다들 고향이나 친척집으로 가는 모양이었어요. 영자 씨도 그들 사이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죠. 장바구니를 꼭 껴안고 있으니 마치 시집가던 날처럼 떨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아직은 혼자 다닐만 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버스가 시외로 나가자 논두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추석이겠다 싶었죠. 창밖 풍경을 보며 영자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영자 씨에게 추석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자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지 입구마다 국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 보라 국화, 하얀 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물씬 풍겼어요.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올해도 무사히 명절을 맞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영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장바구니를 더 꽉 쥐었습니다. 보자기에 싼 대추와 밤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도 있었어요.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났죠.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가 있었다면 저렇게 뛰어놀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영자 씨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아들 집인데 말이죠. 하지만 평소에 잘 챙기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부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려는 순간 영자 씨는 잠시 멈췄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추석인데 가족이 부르는데 의심부터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바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명절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평소에는 영자 씨가 와도 현관문을 열어주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영자 씨의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다정했지만 왠지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참기름 냄새, 고기 냄새, 각종 나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정훈이는 어디 있니? 안방에서 옷 갈아입고 있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며느리가 영자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영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상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음식이 가득했어요. 영자 씨는 평생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상에 차려놓은 것을 본 적이 없었죠. 명절 차례상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 김치, 과일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영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추석이잖아요, 어머님. 1년에 한 번인데 좀 많이 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들로 준비했답니다. 영자 씨는 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상 한가운데 정중앙에 놓인 커다란 접시였죠. 빛깔 고운 백자 접시에 송편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송편, 쑥송편, 그리고 분홍빛 송편까지 색색까지였어요. 마치 보석처럼 반짝거렸죠. 다른 음식들은 주변에 놓여 있었는데 송편만 유독 중앙에 강조되듯 놓여 있었습니다. 떡 표면에 참기름을 발라 윤기가 좔좔 흘렀어요. 송편이 참 곱네. 어디서 샀니?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올해 송편은 제가 직접 빚었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해하고 있었죠. 영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도 귀찮아하던 며느리가 송편을 직접 빚었다니. 정말
수진이 내가 직접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어머님 드시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했어요. 송편을 빚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니 마음이 흐뭇했죠. 그때 영자 씨는 식탁 위를 자세히 보았어요. 은은한 조명등이 음식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형광등을 켜던 집인데 오늘은 따뜻한 빛의 스탠드 조명을 여러 개 놓아두었더군요. 그 빛 때문에 음식들이 더 윤기 있고 맛있어 보였어요. 갈비찜은 간장 양념이 번들거리며 빛났고 잡채는 당면이 투명하게 반짝였습니다. 각종 전들도 노릇노릇한 빛깔이 조명 아래서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송편이 놓인 접시 주변은 더 밝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송편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죠. 참 예쁘게 차렸네. 고생했겠다. 영자 씨가 말하자 며느리가 더 신이 났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송편 그릇 주변에 국화꽃도 놓았어요. 추석 분위기 나지 않아요? 정말로 송편 그릇 주변에는 노란 국화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꽂아놓은 국화가 3개나 있었어요.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났죠. 국화의 은은한 향기가 음식 냄새와 어우러져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자 씨는 상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접시마다 같은 간격으로 수저와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도까지 똑같이 맞춰져 있었어요. 수저 받침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죠. 며느리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성격이 참 꼼꼼하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다니. 영자 씨가 감탄하자 며느리가 쑥스러워했어요. 어머님 오시는 날인데 당연하죠. 1년에 한 번뿐인 추석이잖아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한복이라니 영자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편안하게 오셨어요? 그래, 버스 타고 잘 왔다. 너도 잘 지냈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도 방석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 바닥에 앉기가 불편했지만 명절 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례는 언제 지낼 거니?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조금 있다가 지낼게요, 어머니. 먼저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쉬세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향긋한 대추차였어요. 영자 씨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잡채와 갈비찜의 냄새가 은은히 섞이며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참기름 냄새와 고기 냄새가 어우러져 구수한 향이 났어요. 각종 나물에서 나는 들기름 냄새도 코끝을 자극했죠. 영자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 시골집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집 안가득 퍼진 음식 냄새는 명절의 정취를 물씬 풍겼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바람이 그 냄새를 더욱 은은하게 퍼뜨렸죠. 영자 씨는 이런 냄새를 맡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거든요. 음식 냄새가 참 좋구나.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했니?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님. 정훈 씨도 도와줬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부엌 일을 도왔다는 말에 영자 씨는 놀랐어요. 평소에는 설거지 하나 안 하던 아들이었거든요. 상위의 음식들은 김을 내며 맛있어 보였습니다. 갈비찜에서는 간장과 마늘 냄새가 났고 잡채에서는 참기름과 간장이 어우러진 냄새가 났어요.
부침개에서는 기름 냄새가, 나물에서는 들기름과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났죠. 영자 씨는 그 모든 냄새를 들이마시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명절상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비록 평소와 다른 아들 부부의 모습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보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어머님, 편안하세요? 방석 더 가져다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세 사람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윤기 나는 음식들, 그 중앙에 놓인 송편, 주변에 국화꽃 장식,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음식 냄새.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명절 풍경이었어요. 영자 씨는 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상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로 차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걸까?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명절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고 있겠죠. 영자 씨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이질감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추석 날씨치고는 덥지도 않고. 영자 씨가 날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었죠. 네, 어머님. 올해는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하늘도 맑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나 봐요. 아니야, 버스 타는 것도 운동이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잡채와 갈비찜의 냄새는 계속해서 영자 씨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차례를 지내기 전에 먼저 먹을 수는 없었어요. 영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상을 가운데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추석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그 감정을 억눌렀죠.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분들은 안 오세요? 며느리가 영자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함께 올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영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분이라니? 누구 말이니? 그냥 아가씨가 오는가 해서요. 미리 알아두려고요. 며느리의 말에 영자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오늘은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미영이는 자기 시댁에 가겠지.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본 영자 씨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안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 그럼 정말 조용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어머님, 그런데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화장실을 권했습니다. 아까 집에 들어와서 이미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말이에요. 영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다녀왔는데 뭘? 괜찮아. 그런데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한 번 더 다녀오세요. 아까는 급하게 오시느라 제대로 못 씻으셨을 텐데. 손도 깨끗하게 씻고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이상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꼭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죠. 수진아, 왜 자꾸 화장실을 가라고 하니? 무슨 일 있니?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손을 휘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손님 맞이하는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멀리서 오시느라 불편하셨을 텐데. 며느리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며느리가 나름대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영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 맞이는 고맙지만 뭔가 어색하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권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을 신경 쓰는 걸까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린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 수건을 하나 꺼내 영자 씨에게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이 수건 쓰세요. 깨끗한 걸로 준비해뒀어요. 수건을 받아든 영자 씨에게 며느리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씻으세요. 천천히 씻으시고 손도 꼼꼼하게. 비누도 충분히 쓰시고요. 뜨거운 물로 헹구시고. 며느리의 지나친 신신당부에 영자 씨는 조금 놀랐어요. 마치 손에 무슨 더러운 것이라도 묻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친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영자 씨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비누에서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낯설지 않은 향기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예전에 딸이 선물해준 핸드크림과 비슷한 향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비누 향이 낯설지 않아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는 따뜻한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라벤더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영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오랜만에 명절 옷을 차려입고 나니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맞아주니 고마웠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영자 씨는 복도 장식장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들 가족의 웃는 얼굴들이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손자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손자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손자도 초등학교에 들어갔더군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더라. 생일 때였나? 영자 씨는 손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리움을 느꼈어요.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 씨는 바닥에 깔린 러그를 보았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어요. 발끝으로 살짝 눌러 펴주며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집을 깔끔하게 잘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정돈된 집에 초대해 주다니. 평소에는 집에 와달라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오늘은 먼저 초대까지 해주고 비록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추석이니까 며느리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겠죠.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식탁을 마른 행주로 또 한 번 닦고 있었어요. 물컵들의 위치도 다시 맞추고 젓가락도 더 가지런히 정렬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새삼 며느리의 성실함에 감탄했어요. 추석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어요.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족끼리인데 뭘.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어머님.
오셨네요. 손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마치 손을 제대로 씻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조금 이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깨끗하게 씻었어. 비누 향이 참 좋더구나. 다행이에요. 어머님, 이제 편안하게 앉으세요. 며느리가 영자 씨를 상 앞으로 안내하며 방석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펴놓았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한결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추석이니까 며느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뿐이겠죠. 그렇게 영자 씨는 상 앞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너무 친절한 며느리의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특히 화장실에 가라고 집요하게 권하는 모습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초대해 준 마음이 고마워서 영자 씨는 그 어색함을 애써 무시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추석이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영자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식사 시작할까요? 음식이 다 식겠어요. 그래, 시작하자.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인데.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젓가락을 들어 어떤 음식부터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 한가운데 놓인 송편 접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백자 접시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접시를 하나 꺼내 송편을 정성스럽게 덜어냈습니다. 하얀 송편 2개, 쑥송편 하나, 분홍빛 송편 하나. 색색까지 송편이 작은 접시 위에 예쁘게 놓였어요. 며느리가 그 접시를 영자 씨 앞으로 살살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송편부터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가처럼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접시 위의 송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것은 맞는 것 같았어요. 모양도 반듯하고 크기도 일정했습니다. 은은한 향도 좋았어요. 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어우러져 구수한 향이 올라왔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색깔이 유독 짙었어요. 특히 하얀 송편이 순백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쑥송편도 보통보다 훨씬 진한 초록색이었어요. 분홍 송편은 거의 자주색에 가까웠죠. 마치 색소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죽도 조금 이상했어요. 보통 송편은 쫄깃하고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송편들은 표면이 조금 질척거려 보였습니다. 윤기도 과하게 흘렀어요. 참기름을 너무 많이 발랐나 싶을 정도였죠. 영자 씨가 송편을 관찰하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데 두 사람은 자신들 앞의 접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 씨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영자 씨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영자 씨가 송편을 먹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영자 씨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너희는 왜 안 먹니? 배 안 고프니?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웃었어요. 아,
저희는 아까 준비하면서 맛보느라 조금 먹었어요. 어머님부터 드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시선은 영자 씨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젓가락으로 송편을 집으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송편에서 더 진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참기름과 깨의 고소한 냄새였어요.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그 냄새를 맡으니 뱃속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명절 음식의 향기였어요. 영자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송편의 냄새와 비슷했어요.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나눠 먹었죠.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냄새가 참 좋네. 고소하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소할 거예요. 깨를 많이 넣었거든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그 순간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마치 긴장해서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말끝이 떨리는 것을 영자 씨도 느꼈죠. 며느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아, 너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말라서요.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아들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어머니 건강을 챙기는 효자의 모습이었어요. 영자 씨는 아들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응, 잘 챙겨 먹고 있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도 자주 하고. 그게 좋죠. 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한테 건강관리하라고 맨날 얘기해요.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사 일로 바빠서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명절 안부와 일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올해 실적도 좋고 상사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영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얼마나 기특한지.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은 계속 영자 씨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정확히는 영자 씨 앞에 놓인 송편 접시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자 씨가 언제 송편을 먹을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영자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송편 식기 전에 드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송편을 권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꼭 지금 당장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젓가락을 들고 송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색깔도 이상하고 질감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대신 영자 씨는 젓가락으로 송편의 탄력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보통 송편은 쫄깃한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송편은 눌러보니 약간 무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밀가루 반죽이 덜 익은 것 같았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조조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젓가락을 송편에서 떼고 다른 음식을 가리켰어요. 나물부터 먹어볼게. 나물이 참 맛있어 보이네. 영자 씨가 시금치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넣었습니다. 들기름과 마늘 맛이 어우러져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간도 적당했죠. 며느리가 정성껏 무친 것 같았습니다. 나물 맛이 좋네. 간이 딱 맞아. 영자 씨가 칭찬하자 며느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어요. 마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시선은 여전히 송편 접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나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송편을 의식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영자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송편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직감적으로 느꼈죠. 영자 씨는 나물을 씹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송편만 먹으라고 하는 걸까? 다른 음식도 많은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 집안의 묘한 긴장감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평범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송편 드셔보세요. 정성껏 만든 건데. 며느리가 또다시 송편을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간절함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영자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행동하지 말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자. 하지만 송편만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영자 씨가 나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백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벨소리였어요. 딸이 설정해준 특별한 벨소리였죠. 영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둘러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미안해, 전화 좀 받을게. 영자 씨가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중에 받겠다고 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급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전화를 조용히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숨이 가빴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딸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정훈이 집에 와 있어. 추석이라고 초대해줘서.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죠. 엄마, 혹시 거기서 뭘 드셨어요? 뭐 특별하게 보이는 음식 없어요? 아, 추석이니 송편이나 떡 같은 거요? 딸의 질문에 영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송편을 물어보는 걸까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안 먹었어. 왜 그러니?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직접 준비를 해놨구나. 영자 씨가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어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죠. 엄마, 그 송편 드시지 마세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딸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영자 씨의 손이 휴대폰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딸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송편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영자 씨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다급하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딸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느라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도 계속 들렸어요. 딸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절대 그 집에서 나온 음식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송편은 절대로요. 딸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처럼 말했어요. 영자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앞에 놓인 송편 접시를 가볍게 밀어 놓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했던 송편이 접시와 함께 영자 씨에게서 멀어졌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딸의 경고를 듣고 나니 본능적으로 송편을 피하게 되었죠. 미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가 무서워하잖니?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누구 전화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구 전화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얼굴빛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딸이 갑자기 송편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아들은 누구 전화인지 궁금해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영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떠세요? 정훈이 오빠랑 수진이 언니가 뭐하고 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영자 씨의 전화 통화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응, 다들 잘 있어. 밥 먹고 있었는데.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컵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영자 씨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죠. 어머님, 목마르실 텐데 물 좀 드세요. 며느리의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왜 하필 지금 물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마치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물컵을 놓으면서 영자 씨의 휴대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 거기 계세요?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있어.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게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 그 집에서 나온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것처럼 말했어요. 영자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무서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영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듣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영자 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발 제 말 믿고 조심하세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딸이 이렇게 다급하게 경고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 통화가 길어지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조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전화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말했죠. 영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얼굴빛만 더욱 굳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경고, 아들과 며느리의 어색한 행동, 그리고 송편에 대한 수상한 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휴대폰을 꽉 쥐고 딸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그 집에서 나오세요. 딸의 마지막 말이 영자 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오라고?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영자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계속 송편 접시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송편을 멀리 밀어놓은 것을 보고 아쉬워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전화 끊으시고 식사 계속하세요. 음식이 다 식어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조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영자 씨는 딸의 경고를 떠올리며 송편 접시를 더 멀리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니? 엄마, 일단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시간을 끌어보세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딸이 온다고?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갑자기 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을 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부터 느꼈던 어색함과 불안감이 딸의 경고와 맞아떨어지면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전화를 끊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전화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영자 씨는 딸에게 작게 말했어요. 알겠어. 조심할게.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요. 딸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며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이 그렇게 다급하게 경고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영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평소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조조함과 불안감만이 가득했죠. 특히 송편 접시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자 씨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송편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딸의 경고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엄마, 제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잖아요. 오늘 급한 일로 회사에 와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딸이 이렇게 동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귀에 더 가까이 대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엄마 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이름에서 수진이 언니 이름으로요. 딸의 말에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다고? 언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자 씨는 그런 일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그런 거 바꾼 적 없는데.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 수익자가 바뀐 것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 이름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 서류상으로는 지난달에 변경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엄마 서명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해요. 왜 갑자기 바뀐 건지. 딸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 씨는 지난달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보험 관련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했었죠.
단순한 갱신이라고 했는데 설마 그때 영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니 여전히 송편 접시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자신이 송편을 먹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뒤에 말이에요. 엄마, 그것만이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숨을 멈추고 딸의 말을 기다렸어요. 엄마, 송편에 뭘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경찰도 불렀어요. 딸의 폭탄 발언에 영자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편에 뭘 넣었다고? 경찰을 불렀다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앞에 놓인 송편 접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색깔이 이상하게 짙었던 송편, 질척거리는 반죽, 며느리의 지나친 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그게 정말이니? 영자 씨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딸이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딸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으셨죠? 갑작스러운 초대, 어색한 분위기, 송편을 자꾸 권하는 것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딸의 말에 영자 씨는 모든 의심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 화장실을 자꾸 가라고 권하는 것, 송편만 유독 강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자 씨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딸의 목소리 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딸도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자 씨는 겨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엄마가 조심할게.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어요. 딸은 그런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죠. 엄마, 제발 조심해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딸의 마지막 당부가 영자 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발 조심하라는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영자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알겠어, 미영아. 엄마가 정신 차릴게. 영자 씨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자신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이었죠. 전화를 끊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통화를 지속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영자 씨는 딸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조심할게. 너도 조심해서 와. 네, 엄마. 곧 도착할게요. 정말 조심하세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으면서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영자 씨는 앞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물을 한 모금 마시니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조금은 정신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영자 씨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눌러 감정을 숨기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누르면서 영자 씨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딸이 곧 올 것이고 경찰도 올 것이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서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송편 접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신이 송편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손수건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의심받지 않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영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발 조심하라는 그 말이 말이에요. 영자 씨는 물컵을 다시 한번 들어 작은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한지는 본인도 알고 있었죠. 이제 진짜 위험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올 때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에요. 영자 씨는 딸의 경고를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송편에 정말 무언가가 들어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일부러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말이에요. 기침과 함께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죠. 목이 좀 칼칼하네. 기침을 하면서 영자 씨는 손을 일부러 떨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보이는 자연스러운 손떨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영자 씨의 기침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관심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이런 게 있지. 영자 씨가 대답하면서 손떨림을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송편 접시를 만졌어요. 마치 실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말이죠. 떨리는 손끝이 송편 접시의 가장자리를 건드렸습니다. 접시가 살짝 움직였어요. 영자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접시를 슬쩍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반찬 접시와 위치를 바꿨어요. 이 모든 일이 불과 2, 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의 눈이 송편 접시의 움직임을 따라갔죠.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송편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접시 위치가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영자 씨는 바뀐 접시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다면 너희가 먹어보거라.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특히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영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경험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접시를 바꾸는 순간 작은 숟가락이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세 사람 모두 잠시 멈췄죠.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게 보기 좋구나. 영자 씨가 바뀐 접시 배치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접시들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마치 상차림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말이죠. 젓가락과 수저의 위치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물컵도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잡채부터 드실래요? 수진이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아들이 서둘러 잡채 접시를 영자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송편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아들의 의도를 훤히 꿰뚫고 있었죠.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단단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이었죠. 잡채도 좋지만 송편이 더 맛있어 보이네. 영자 씨가 말하며 바뀐 송편 접시를 더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이제 그 접시는 며느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한 그 송편이 말이죠.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송편을 자신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수진아, 내가 만든 송편이니까 내가 먼저 맛보렴.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구나. 영자 씨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예리한 시선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집어먹었을 텐데 지금은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날카로웠죠.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먼저 드릴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영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송편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먼저 먹어보렴. 엄마는 그 다음에 먹을게. 영자 씨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죠. 거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화목한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긴장감만이 감돌았어요.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창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평범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딸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곧 올 것이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했습니다. 송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편 접시를 바라보는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만든 송편이지만 정작 자신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영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영자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이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송편 접시를 바꿔치기 한 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분명해졌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아들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송편 접시를 바꿔치기 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거든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 그냥 다른 거 드세요. 아들이 서둘러 말하며 송편 접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접시를 치우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음식을 권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말리고 있었죠. 영자 씨는 아들의 행동을 예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송편을 치우려고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송편을 말이에요. 아들의 손이 접시 가장자리에 닿으려는 순간 영자 씨가 움직였습니다. 옆에 놓아두었던 지팡이를 들어 접시 앞을 막아냈어요. 지팡이 끝이 접시와 아들의 손 사이를 가로막았죠. 왜 치우려고 하니? 영자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다른 맛있는 것부터 드시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그 송편은 속에 깨가 덜 익어서 좀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죠. 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씹을 때 거칠 수도 있고요. 다른 음식이 훨씬 맛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들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들렸어요. 아까까지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송편이라고 자랑했었는데 갑자기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영자 씨는 지팡이로 접시를 계속 막아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롭고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깨가 덜 익었다고? 그럼 왜 아까는 맛있을 거라고 했니? 영자 씨가 반문했습니다. 며느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송편 접시에 손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접시를 치워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지팡이를 더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때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영자 씨는 미소를 유지한 채 손바닥을 올려 아들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하는 것 같았죠. 정훈아, 엄마 말 들어라. 송편은 그대로 두거라. 영자 씨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 순하고 말 잘 듣는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죠. 아들은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어머니를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송편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빛이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다가 붉어졌다가 하면서 감정의 변화가 역력했어요. 특히 영자 씨가 송편 접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죠. 영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서도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집중하고 있었죠.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영자 씨의 정신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었죠. 어머님, 정말 다른 음식부터 드세요.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애원하는 것 같았죠. 영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거실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 장면 같았죠. 그때 아들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긴장된 상황을 누그러뜨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올해 추석 날씨가 정말 좋죠? 작년에는 비가 와서 차례 지내기 힘들었는데 아들이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꾸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런 아들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죠. 그래, 날씨는 좋구나. 그런데 송편 맛은 어떨까? 영자 씨가 다시 송편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송편에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재료를 신선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요리 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요리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의도도 파악하고 있었죠. 재료가 신선해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지. 그런데 혹시 송편에 특별한 재료라도 넣었니? 영자 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대화가 명절 요리와 요리 팁 같은 평범한 화제로 돌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대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송편 접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젓가락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영자 씨에게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젓가락을 정렬하는 행동은 영자 씨만의 습관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을 정리하며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수저의 위치도 다시 한번 맞춰보고 물컵의 각도도 조정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력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편안하게 드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이고 어색했죠. 영자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편 접시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이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 같았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평범한 일상 소리들이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운데 이 집에서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마음속으로 딸을 떠올렸습니다. 곧 올 것이라고 했죠. 경찰도 함께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죠. 영자 씨는 지팡이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준비되어 있다는 자세였어요. 송편 접시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긴장된 대치 상황이 계속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러운 소리였을 텐데 지금은 마치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죠. 초인종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소리에 몸을 경직시켰어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마치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딸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경찰이 온 것일까요?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강하게 눌린 소리였어요. 마치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죠. 거실 안의 세 사람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저예요. 경찰관분들과 함께 왔어요. 딸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도움이 온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평소 침착했던 아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는 더욱 심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발이 바닥에 깔린 카펫에 걸렸어요.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을 뻔했죠. 간신히 팔로 상을 짚고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기 왜 경찰이 와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현관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죠. 아들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송편 접시를 보더니 급히 일어나서 그것을 집으려고 했어요. 아마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모양이었죠. 증거를 없애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더 빨랐어요. 지팡이를 들어 아들의 손을 막아냈습니다. 지팡이 끝이 아들의 손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안 돼.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손을 멈췄죠. 어머니, 그냥 치워버려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증거를 없앨 수는 없었거든요.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딸과 함께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딸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송편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위의 송편 접시를 가리켰어요. 바로 그것이었죠. 저기 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영자 씨의 말에 경찰관들이 송편 접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이 송편을 국과수에서 감정해 봐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품 봉투를 꺼내 송편 접시를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접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냅킨과 집게까지 모두 증거품으로 챙겼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딸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죠. 저희가 먼저 간이 검사를 해볼게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작은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송편 조각을 채취해서 즉석에서 검사하는 것이었어요. 몇 분 후에 결과가 나왔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다른 독성 약물도 있는 것 같네요. 경찰관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송편에 정말로 위험한 약물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죠. 며느리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남편인 아들이 급히 부축했지만 아들 자신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거 넣을 리 없잖아요. 며느리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아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방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들과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영자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확한 감정 결과는 국과수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나왔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그들을 조사해야 할 시간이었죠. 영자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도 딸의 용기에 고마웠어요. 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묻혀버렸을지도 몰랐거든요. 경찰관들이 송편 접시와 함께 다른 증거품들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냅킨, 젓가락, 심지어 물컵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단념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영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죠. 거실에는 이제 경찰관들의 조사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평화로웠던 명절 오후가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은 다행이었죠. 영자 씨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 수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송편을 먹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 창가에 앉아 있던 영자 씨는 딸과 함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들었습니다. 송편에서 검출된 것은 수면제와 함께 치사량에 가까운 독성 약물이었어요. 만약 그것을 먹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죠. 엄마, 정말 아찔해요. 그때 전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딸은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죠. 영자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미영아, 변호사 선생님 불러줄래?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영자 씨의 말에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지금 그런 얘기 왜 해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아니야.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 정리할 게 있어.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어요. 혼자서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영자 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상속 결격자로 처리해 주세요. 영자 씨의 말에 변호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영자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상속 결격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속받을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적어주세요. 증거도 있고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변호사는 영자 씨의 말을 들으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가 돌아간 후 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딸에게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오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아예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넌 너무 착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가 더 믿음이 가는 거야. 영자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그런 선량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영자 씨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날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겠니?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었죠. 영자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지. 그런데 날 지킨 건 결국 너였구나. 그 말을 하는 영자 씨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딸이 말하려고 했지만 영자 씨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너는 멀리 있었지만 엄마를 구해줬고 아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엄마를 해치려 했어. 영자 씨의 말에 딸이 더욱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딸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내 생활이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야. 오히려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어. 영자 씨는 남은 생을 딸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진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갈까?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적당한 거리에. 영자 씨의 제안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딸도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걱정이었거든요. 좋아요, 엄마. 저도 그게 좋겠어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은 밝고 둥글었어요. 영자 씨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서 쓸쓸하게 명절을 보냈었죠. 올해는 아들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 다행이었죠. 영자 씨는 손을 꼭 잡은 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이런 온기가 진짜 가족의 온기구나 싶었죠. 엄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앞으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제는 정말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고맙다, 미영아. 엄마가 너 때문에 살겠어. 창문 너머 달빛이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퇴원했습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이사하는 날 영자 씨는 오래된 집을 둘러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영자 씨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식사구나 싶었죠. 엄마, 행복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영자 씨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죠. 이렇게 영자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추석 명절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 한 번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